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안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민선 8기 도정 6개월을 되돌아보고 지역 현안과 기업 유치,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운천 국회 국민의힘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환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열망했던 도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걸로 진단하고 있는지 먼저 민선 8기 도정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좀 40년 만에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전북 도당, 저희 도당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협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 에너지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당 독주로만 가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치의 그 물꼬를 트고 첫 번째 이제 공모 사업이 하이퍼 튜브 테스트베드 9,800억이 그게 이제 선정이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익산에 있는 청소년 디딤돌 센터 그 300억 정도 됐는데 광주하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광주 전남에 소외됐다고 항상 마음 아파하는 우리 호남권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특별자치도 부분인데 이 호남권을 좀 분리해서 광주 전남을 호남권으로 하고 우리는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 포함해서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지금 법안을 이렇게 협치의 가장 큰 성과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또 제가 8월 18일 날 대표 발의를 해서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게 8월 18일인데 불과 딱 100일 만에 이렇게 행안위를 통과하고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건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이제 김관영 시대의 민선 도지사 시대가 이제 그러한 협치를 통한 전북 독자적 권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출발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고요. 자, 김윤덕 의원님, 자,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김관영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국민의힘과 협치의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저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걸 더 잘 살려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지역 차원에서의 이 협치가 보다 분명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여당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과의 상당히 통큰 협치를 할 때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큰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 정운천 의원님 반절만 우리가 윤 정부께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관영 지사가 협치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그걸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앞으로 헤쳐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첫 발은 잘 내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아까 잠깐 티타임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한병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전라북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병도 도당위원장 출마 문제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협의해서 추대했고 또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소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체적인 도당 전반과 더불어서 예산 문제를 관여하고 지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전라북도와 함께 한다면 성과가 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난관이라 한다는 건 결국 저는 중앙정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도민들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독선적인 그런 측면들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결코 좋은 신호가 오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같이 좀 우리 정운천 의원과 함께 협력해서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협치를 더 강화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이경환 교수님. 네. 네, 6개월 동안 뭐 김관영 도지사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뭐 김관영 도지사가 선택한 큰 배경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런 변화를 어떤 모습으로 지역에 활력을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는데 일단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은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열심히 할 건가라는 물음에서는 이제 도민들하고 온도차가 좀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적 자원은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지나치게 아웃소싱을 많이 하니까 지역의 인사들은 정말 없는 건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이외 인사 그러면 정말 역량이 있고 출중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봐도 상식적 수준에 봐도 이제 사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함량 미달이 많은데 이것을 자꾸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열심히 하는 협치, 변화 그리고 많은 그 거대 사업들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묻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그 인물을 찾는 작업들 이런 인물 찾는 작업이 어렵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인물이 상대로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과거 국민의당 그다음에 전북 외 지역에서 오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발굴하는 데서는 약점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저는 또 그 정무특보의 역할이 미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제 가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도지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정치적 역할들을 대행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도지사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도지사의 의지와 그리고 전북이 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나 외부에서 인력 등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내치에 정무특보 역할들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무늬만 정무특보인 이런 형태에서 현실적인 내치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놓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의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와 도의회, 도의회와 도지사 간에 그런 갈등이 증폭이 됐고 그다음에 정무수석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까? 이 교수님? 아무래도 문제 해결책은 기왕이면 김관영 지사의 복심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그다음에 그 역량도 좀 확인된 사람을 중심으로 인물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물 발굴에서 결국 의회가 검증 역할을 하잖아요. 의회 검증 역할이라는 게 결국 도민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도민의 목소리를 우리에서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 지나치게 엘리트 의식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 보면 내가 의견이 결정적이고 그리고 내 의견이 옳고 이런데 너무 방점을 찍지 않겠나. 뭐 의회는 결국 도민의 대표 역할이고 도민의 목소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적절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봅니다. 청문회 절차도 기왕의 절차를 갖췄으면 그러려면 청문회 안고 그냥 바로 임명하든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 절차 했으면 그 절차적인 정당성도 충분히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다면은 웬만큼 해결을 가능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중요한 게 전북 관련 내년 국회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8조 3천억, 작년보다는 3%가량 뭐 감액된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북 국가 예산 가운데 비중이 큰 사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긴축 재정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본 예산 600조가 좀 넘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약간 는 거고, 작년 총 예산이 679조니까 거기에 비춰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전라북도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긴축 재정의 본질, 이 예산이 줄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 또 문제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 그런 조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 그 결정은 됐지만 예산상으로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뭔가 좀 풍성한 어떤 뭔가 이렇게 밥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죄송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고요. 다만 어쨌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이제 정운천 의원도 계시지만 또 다행히 이용호 또 국민의힘 의원께서 예산 소위에 들어가셨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리 한병도 도당 위원장께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결산위원장이 우원식 의원이 굉장히 우리 정부와 가까운 그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예산의 규모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어진 예산 중에서 올해는 10억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어져가는 예산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작지만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저는 그 특색 있는 사업들 속에 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신데 정운천 의원님 지난 7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막바지 예산 확보 이게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비판내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등원하기 전에 등원할 때 열목하겠다, 예산만큼은 폭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앞에 2015년 이전에는 민주당 일당만 있어가지고 예산 만드는데 그냥 똑같았습니다. 6조 원 시대를 벗어나질 못했죠.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6년 동안에 6조 원이 9조 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협치,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잘 50%까지 올라간 9조 원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했거든요. 그 확장 재정을 할 때 최대한 그걸 활용을 했어요. 긴축 재정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확장 재정을 통하고 또 코로나19 이런 걸로 해서 정말 9조 원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는 성과를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법정 기한은 넘겼지만은 지금 김인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협치에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쌍발통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병도 위원장이 민주당의 또 소위위원, 또 우리 이용호 의원이 소위위원 들어갔고, 또는 저 뒤에서 이제 예결위원을 제가 밀고 있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리 전주 동행 의원이고, 막 이러한 그러한 풍토는 마련이 됐는데,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긴축 재정 속에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협치를 할 수 있고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지금 예결 소위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유의미한 성과는 그걸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좀 쓴소리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의원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현재 2016년, 17년부터 해서 전라북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 확보가 가능했던 건 본질적으로 민주당 정부였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한 정말 일편단심 지지를 해온
우리 전북 도민들의 염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늘어난 거죠. 저는 이번 정말 협치의 성과가 빛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또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실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 또 소외되고 또 예전처럼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제는 정운천 의원 혼자에게 뭐 책임을 지우거나 또 우리 이용호 의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거나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매우 전향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또 소위 말해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이 호남 지역, 전북 지역에 대한 강력한 배려가 없다면 저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회귀해서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또다시 소외되는 그러면서 어떤 그 민주당을 지지해온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최소한 국민의힘과 협치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전보다는 더 좋아졌고 발전했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이때 이 순간에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전북에 대한 배려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니냐. 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그 확장 재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확장 재정이 아니 뭐 국민의힘 제가 등원을 안 했어도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 17년은 박근혜 정부였어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등원하기 전에는 돈이 안 올라간다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요. 6조 1000억, 6조 500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2010년, 17년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이 농성까지 해가면서 3천억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협치, 양당이 힘을 모아야 이게 올라가느냐. 아니, 민주당이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견제해버리면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거를 견제 못하게 같이 밀어 올리는 그 힘에 의해서 협치를 통한 이 성과였다. 이거는 또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또 의원님 거기까지 해주시고 양당의 공조 속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뭐 이건 이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북특별자치도법 또 역시 양당의 협치하에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언급해 주시죠. 처음에 그때 우리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토론회를 했는데 위원들이 전북 토론회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호남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5극 2특 체제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근데 어떻게 해서 호남권의 전북 도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냐. 호남권에 분리를 해라. 우리는 따로 동자적인 권역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저기 강원도처럼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새만금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새만금은 행안위에서 그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로 했는데 그게 이제 김관영 도지사가 되면서 이제 한병도, 정운천 이렇게 양 당이 대표 발의를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게 8월 18일입니다. 딱 100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협치의 성과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관영 도지사가 또 적극 나서고 그렇게 해서 딱 100일 만에 11월 28일 날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그것도 과정에서 행안위원장이 이채익 저희 당 위원장이고 또 이만희 간사하고 그쪽 김교웅 간사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그냥 쫙 해나갔죠. 참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큰 거푸집을 짓는 건데 지금까지 전남 광주에 항상 예산상, 경제상, 정치상 소외받고 있다는 우리 도민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독자 권역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바뀌어집니다. 전라북도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이래 되거든요. 교육감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독자 권역이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8개 조항에 큰 울타리를 치는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전북 특별자치도는. 그러면 그 내용물을 이제 집어넣는 것은 이제 계속 추가 입법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꼭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국무총리 직속에 이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라북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등등이 있고요. 우리 발전기금을 만드는 거 이제 재정, 경제, 행정상의 그러한 독자적인 권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인대 의원님. 저는 이제 정은총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게 된 주요 배경은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광주, 전남, 그리고 충청권 이런 식의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지방이 뭔가 살려면 지방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지방의 메가시티 전략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메가시티 전략 속에서 부울경 전략, 충청권 전략, 호남권이 있는데 광주, 전남과 전북이 함께 만드는 호남권 전략이 결국 전북에는 득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거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그래서 강소 전라북도만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호남권 전략이라 하는 이름 하에 매몰려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5+2라고 하는 그런 광역권 정책에 따라서 전주에 있는 여러 광역 그 기관들이 다 광주로 거의 80%가 광주로 옮겨가는 그 아픈 경험을 우리 전라북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논의됐던 게 이재명 그때 대선 공약 캠프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였어요. 그래서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해가지고 뭔가 독자 권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건 전북에 갇혀진 새만금이 엄밀히 아니었고 군산, 군산, 김제, 부안을 거점으로 한 군산 확대 전략이죠. 그 위에 이제 그 충남 일부까지 하면서 뭔가 그래서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넣었던 거죠.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법적 정리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자치도처럼 안 되기 때문에 전북 특별자치도 바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저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하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제가 이광재 그 현재 국회 사무총장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엊그제 이제 저도 전주로 초청해가지고 전주에서 이제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그러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통과되었을 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굉장히 강원도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제가 그날 찾아오신 우리 전주를 찾아오신 우리 이제 지역위원장님들 또 그리고 지방의원들 강원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변한 게 없다. 정말 실속이 없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는 이제 어깨를 걸자. 그래서 강원도, 전북 이런 어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는 손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강원도에서 묘하게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오히려 저는 강원도와 힘을 모으는 것. 그래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법안이 통과하면서 그 시작을 통해서 강원도, 전북처럼 뭔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앞으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속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어떤 발전 로드맵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제도적 보장이 취약한 조건을 저는 메꿔 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특별자치도 설치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안전한 그렇죠. 이제 시작이 지나지 않는 거죠. 이 대목에,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그렇게 대목에서 말씀하셨고. 꼭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 60년 동안에 경부축으로 하는 거기에 중화학공업, 제조업, 서무경업, 철강산업 이런 거였는데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탄소 중립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또 관광 레저 산업, 농식품 산업, 수소 탄소 산업.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래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행정 재정상 독자 권역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밀어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꼭 법만 만들어서 전라북도 독장을 발전시킬 거냐? 아니죠. 우리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도지사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협치를 통해서 내적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느냐. 이게 손뼉이 맞았을 때 이제 전라북도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쟁행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하여튼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가장 낙후된 도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떨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이미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에 새만큼까지 포함되니까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맞는 토대와 독자 권역 그리고 그 발전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좀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가 아까 말했던 그 법적 제도적 보장도 중요하지만 손뼉이 맞아야 된다는 우리 의원님 말에 적극 동감하고요. 근데 문제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갖는 비중이 매우 무섭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뭔가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알리백 시대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뭔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하는 건 우리가 기름이 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펼쳐지기 시작하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면 더더욱 저는 기회가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산업,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국가의 그 과업 목표가 축소 조정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면 현재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발전 전략이 대폭 강화되고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축소 일로로 가고 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저는 결론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게 자, 이제 짧게 말씀해 이게 주시고.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에너지 믹스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면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게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근데 원전도 이제는 원가를 줄여야 되니까 올려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탄소 배출이 제일 줄어드니까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그런 화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이런 걸 줄여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인덕 의원님 말씀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는 게 아니고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지금 현재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거를 에너지 믹스는 그 방향으로 누가 보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산자에 있으니까 지금 그런 좀 주장을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원전 문제. 자, 예. 이경환 우리 교수님, 다른 이제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현안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의지, 뒷받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북의 정치력도 관건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면모부터 보더라도 좀 그렇고 민주당의 내부에서조차 전북의 존재감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존재감은 늘 없었다고 봐요. 늘 없었는데 존재감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물음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 가서 이제 전북의 존재감 어떻게 드러낼 건가. 이제 국회에 가서는 결국 뭐 이제 연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담대한 도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뭐 당직이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어쨌든 중앙의 의사결정권에 자꾸 진입하려고 떨어져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떨어져도 좋은데 담대한 도전을 좀 해서 스스로 체급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재선 뭐 그것도 이제 한번 재수한 재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더 적극적인 자기 행보가 필요하다. 뭐 정우천 의원님 계시지만 열심히 뭐 뛰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좋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들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고위원 뭐 그 좋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당원 수로는 전북이 제일 많거든요. 민주당 당원이. 최고의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최고위원에 도전하지 않는 이런 것은 지나치게 발을 너무 지역에도 두고 활동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 활동은 또 열심히 하셔요. 그런 반면에 이제 중앙당 활동들은 약간 미미해서 저는 뭐 체급을 좀 올려서 담대한 도전을 좀 해서 그게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이재명계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은 알죠. 저렇게 떨어지려도 가는구나. 그러면 좀 키워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담대한 도전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당만 언급했는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덕 의원께서 네. 뭐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시죠. 저는 우리 이관 대표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정치권이 실제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뭐 우르르 한쪽으로만 가지 말자 저는 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정치 현실이 있다면 각자 뭔가 소신껏 대통령 후보를 밀고 당선시키고 그 속에서 중앙 무대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잡아서 그 개인 역량의 성장이 어떤 전북의 집단적 힘과 매개할 때 더 큰 정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이제 전라북도 의원들이 다 한번 떨어지고 다시 된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실제 뭐 저는 이제 특보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안우영 의원께서는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고 또 우리 한병도 도당위원장께서 예산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당 내에서의 입지를 좀 더 굳히고 또 아까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에서 더 열심히 해서 뭐 삼선 이렇게 어떤 개인 정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쌓아 나가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이제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는 제가 당대표 저번 주에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 약속했던 수도권에 밀리고 경상도에 밀리고 광주에 밀리는 삼중 소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반드시 이재명 대표 약속했던 것처럼 지켜달라 하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또 정우치 의원님께서도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전북 동행 의원 모임을 또 발족을 하셨고 또 전북을 대표하는 또 국민의힘 또 대표 의원 아니십니까? 네. 제가 참 이렇게 정치하면서 그냥 하나의 예를 든다면 충청남도에 국도 77호선이 있는데 보령에서 안면도에 해저터널 있죠. 그 77호선입니다. 2012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끊겨진 부안하고 고창, 이제 요새 노을대교라고 하죠. 그거가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뭐 15년이 늦는 거예요. 왜 충청남도는 그렇게 됐고 우리는 안 됐을까?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 일당 독주면 일당 독주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가 바로 우리 지방정부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경쟁이 없고 책임도 없고. 이거는 반성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게 경쟁체제, 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책임, 정화, 모든 그 지역 균형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취약한 그 상황이 지금 광주 전남에 밀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안 돼 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우리 당에는 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행 의원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 우리 전라북도를 우리가 국민의힘이 좀 확장하려고 하면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전주 담당 국회의원이고 지금 현재 이를테면 송원석 원내 수석이 지금 김천하고 전북 철도 놓는 문제 때문에 우리 전주 국회의원. 뭐 지금 정책위의장인 성일종이 순창 국회의원. 또 사무총장이 김석기가 지금 저기 남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22명을 했는데 다행히 김관영 도지사가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여기 19명을 명예도지사로 이번에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지역, 이 지역 운동을 펼쳐서 한번 경북 대구처럼 우리 이쪽도 그래도 시의원, 도의원 몇 명이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시도의원 한 명도 선출직이 없습니다. 지금 한 30년 동안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거의 민주당 일당 독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도 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니까 지금 김경환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응? 네. 이경환 대표님. 아이, 제가 말을. 우리 말씀이 추경호 나오셨으니까. 장관님이 전주 담당이시니까요. 예. 이번 예산에서 아니, 추경호표 전주 예산이 뭔지 딱 찍어서 하나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 의원님. 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게 이제 공공의료 체계 예, 구축 예. 아니겠습니까? 예. 전북에도 뭐 수건 사업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닙니까? 뭐 4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보면 모든 정치의 어떤 예산 정책 모든 게 전략적 접근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공공의대는 전략적 접근이 완전 실패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49명의 그러한 정원 그거 보충하는 걸로 공공의대 하면 그 방향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전부 공공의전원으로 전체를 확대해 버리니까 4,000명 되고 의사협회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한다고 나오고 이게 확장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아주 좁혀서 우리는 서남의대 줄인 그 49명을 보완하는 하나의 실험 데이터로 만들어보자. 1단계로 그렇게 해보자고 그걸 잘라야 합니다. 잘라는데 그걸 자르지를 못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 우리 당으로 올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그러한 좀 전략적 접근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관련해서 공공의대 전체적인 그 전략적 접근이 아니고 우리 남원은 있는 TO를 그대로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전체 그 공공의대 문제를 물고 테이블에도 안 앉은 거죠. 그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게 확대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의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공공의대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견을 실험해서 멈췄죠. 그다음 바로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남원 공공의대만큼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있는 정원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지금 김윤덕 의원 말씀대로 공공의대가 앞으로 몇천 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실험 데이터로 49명 정원을 보충하는 여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돼 버리니까 의사협회 반대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11군데가 지금 하겠다고 나서니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경남 창원, 전남 목포, 충남 공주까지 가세하면서 이 의전원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두 분 의원들의 뭐 이렇게 전략 또 현재 뭐 의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마크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저는 있도록 좀 전략이라고 해주시고요. 한다면요. 저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하긴 했는데 저는 민주당 강행책 단독 처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저는 현재 180석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협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속에 어떤 전북의 이 사안이 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강행해서 이 문제만큼은 현재 공공의대 전반적인 정책과 상관이 없이 그 인원 자체의 TO를 살려내는 극히 지역적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단독 여기에서 처리하더라도 협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처리하더라도 그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꼭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다른 화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경은 교수님,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방침을
잡히면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도가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어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지 또는 뭐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요. 뭐 전북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중앙부처를 설득할 건가라는 물음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몰 이해가 많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와 관련 분야들에서 몰 이해가 많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제 과거 회귀 중심의 성장 동력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런 물음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전북 지역이 이제 지역 개발에는 이제 늦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업사회 같이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전북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거,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원전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력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후 위기, 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도 탄소세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서 결국은 삼성이든 현대든 어떤 기업도 유럽이든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기 어려울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충족했느냐라는 비율이 결국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유력하고 입지적인 우위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전주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후위기의 1.5도 상승을 넘었으면 이제 지구촌은 이제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지구 자체가 이제 그 나쁜 영향을 우리 인간에 끼치게 되는 온도가 1.5도인데 거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전북이 그것을 보완하고 해결하는데 중심 메카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전북이 그런 탄소 환경, 그다음에 미래 산업, 뭐 여기에 좀 방점을 많이 두어서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소 환경 또 미래 산업. 아까 정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적정 산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런 근데 말씀 같은데요. 기존에 발굴된 게 지금 어떻게든 이번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뭐 지역 예산 챙긴다고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번에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특별자치구도가 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결국 새만금, 탄소, 수소, 아빠 농식품, 생명, 이러한 관광 레저 여기에 이제 발굴이 돼야 되는데, 발굴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꼭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뭐 새만금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전주 드론 인프라, 또 천연물 바이오 소재, 또 동서합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 레저로 60년 가야 이음터 조성 이런 게 다 신규거든요. 거의 이제 큰 거는 이제 국립해양관은 뭐 1,255억인데, 이런 이제 이게 설계 처음 이제 용역비 들어가는 거니까 불과 뭐 10억, 20억 이런 것만 되면 이 큰 이제 예산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또 종합질일 때 제가 이제 탄소 수소 때문에 지금 3,800억 들어가는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이거를 어떻게든 이번에 설계 영역으로 좀 넣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종합 질의를 해놨어요. 종합 질의를 해놓고 이제 추경호 장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위 의원인 한병도, 그 다음에 이용호 의원한테 이거 다 주었어요. 종합 질의를 했으니까 이걸 그때 살펴보겠다 했고, 이거를 제대로 챙겨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이게 좀 이제 발굴이 된 거를 예산으로 확대되면 전라북도 미래가 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교수님. 네. 김관영 도지사께서 이제 6개월, 또 향후 1년, 뭐 4년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기왕 이제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도민들의 의견까지 좀 잘 수렴해서 정치를 해가면 보다 좋은 효과가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전북 정치정이 지금 협치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좀 더 성과로 이어줄 수 있는
내실 있는 더 굳건한 협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윤대 의원님.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원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도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하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말뿐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 의원들께서 뭔가 힘을 모으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저는 아리백 시대 또 무탄소 시대 이런 변화해 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라북도 지역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정말 10여 년 동안 쌍발통 정치를 제가 외쳐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 시대가 오면서 드디어 협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출발의 하나의 성과물로 이번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발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광주 전남의 피해자가 아닌 우리 독자적 권역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 토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미래 발전, 미래의 희망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여야는 정치적 지형 변화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해졌는데요.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예산 확보, 현안 해결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